국가직 7급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국가직 7급. 제가 국가직 7급만을 위한 모의고사 강의에서 요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뭘 가르쳐 줬습니까? 시험 범위를 마구마구 늘려가지고 다 외우세요. 그런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 패턴을 가지고 고난이도 문제 혹은 생소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요령들 가르쳐 줬었죠. 자,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거 75점. 좀 이따 같이 분석을 해볼 건데 75점. 그래서 혹시 나는 75점 맞았다. 맞을 점수 다 맞은 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이 국가직 7급 80점 초반이죠. 이번에는 좀 어려운 과목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80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80점 대체적으로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과목에서 75점 맞았다. 그럼 그보다 쉬운 과목에서는 85, 90점 나왔겠죠. 그럼 당연히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준을 주는 게 75점까지 괜찮다, 무난하다 라고 했는데 난이도가 딱 그 정도만큼 떨어지면은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예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는데 점수가 폭락하신 분들이 항상 문제죠. 근데 이분들은 역시 또 뭐가 문제다.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거, 기출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요 부분에서 조금 삐그덕. 또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그만큼 확실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것은 대비 가능한 거니까 먼저 확실하게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옅게 많은 걸 공부하면은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중요한 부분을 반복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근데 매번 나오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서 모르는 게 섞여 나온다 하더라도 딱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수가 갑자기 그 체감 난이도 높아지니까 실제 난이도 증가에 비해 확 떨어져 버리신 분들은 요 점 명심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75점 정도 나왔는데 좀 선생님 아쉽습니다. 더 맞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고난이도 문제, 생소한 문제 대비하는 요령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번 기출 해설에서도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가르쳐 줄 거고요. 제가 또 이 시행차별로 9급이면 9급, 국가직이면 국가직, 지방직이면 지방직, 7급이면 7급 시행차별로 8개년도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주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요령을 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제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해설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각자 경험이 너무 달라. 그리고 아직 합격하기에 실력이 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니까 느끼기에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합격생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직접 보면서 느껴봐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매번 평균적으로 7급 시험은 이렇게 기출문제 몇 퍼센트,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몇 문제 나왔느냐. 이번에 2019년 국가직 7급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데요. 한 80점 어치는 매번 기출문제에 있는 거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20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집에 추려놓은 그 기출문제 중에서 결론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나온다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하나 적었어. 난이도가 어려워지지. 하나 적었으니까. 근데 그래봤자 하나. 그리고 이거 다 맞추면 몇 점이다? 그렇죠. 75점. 75점. 그리고 사실 이거 다 맞췄다는 소리는 몇 점 나오는 소리예요. 이거 다 맞추면 75점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5개 중에 찍어서 하나는 맞지. 그리고 통밥으로 풀지.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춘 사람들은 사실 80점 넘어요. 넘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니까 하나 실수했어. 그다음에 모르는 거에서 하나 찍어서 맞았어. 그렇게 해서 75점 나왔다. 무난한 점수 잘 맞은 거고요. 여태까지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생소한 문제 3문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거. 근데 그래도 뭐 행정학 우리가 배우는 것과 조금 관련된 내용들 3문제나 있었고요. 100점 방지용 문제는 사실 뭐 다 생소한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일부러 아무도 못 맞추게끔 뭐 이상한 데서 막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 뭐 몇 년을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100점 방지용으로 제가 구분하는 것인데 요건 이제 공부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2문제나. 이거 이제 틀리면 돼요. 틀리면 돼. 이걸 틀려야 여기 맞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 한정되어 있어요. 버릴 건 버려줘야 이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75점 맞고 여기서 뭐 통밥으로 찍어서 한두 문제만 맞으면 80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 90점 이상 맞는 거는 거의 힘들고 고득점은 80점 이상 맞았으면 고득점 한 거예요. 80점 이상 맞았으면 합격 커트라인 근처보다도 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합격에 전혀 지장 없는 점수이면서 그다음에 하나 더 틀렸다. 75점까지 무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찍어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 3개, 4개, 5개가 막 나가버렸어. 그래서 65점 이하로 내려가 버렸어. 이러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기출문제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만 분석해주면 여러분들 또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문제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정책이론 쪽에서 100점 방지용 문제 2문제를 냈어요. 정책이론 쪽에서. 요게 이제 더럽게 어려웠습니다. 아예 그냥 풀 수 없는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이 2문제 버려버리고 요 정도의 문제 분포. 요 2문제는 진짜 일부러 여러분들 난이도를 확 높이려고 한 것 같아요. 확실히 9급하고 7급 난이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자, 가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1번 티브 가설의 가정. 이건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 요거는 10초 문제. 지방공공재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을 하죠. 자, 다른 거 안 볼 겁니다. 왜냐면 이건 뭐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기출문제집 115번 2016년 국가직 9급 문제에서 이 티브 모형의 가정, 지방정부 간의 파급 효과 및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너무 똑같아? 이런 거는 진짜 정말 기출문제 결론만 알면은 바로 풀 수 있는 거. 이걸 뭐하러 이해합니까? 다 가정. 이게 시험에 나온다. 결론 바꾸면 틀린다. 암기하면 되지. 물론 뭐 제가 강의 시간에 이해시켜 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할 때는 결론을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10초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이 기출문제집 번호를 제가 넣어 놓긴 했는데 요거는 2020년 개정판 기출문제집 번호 기준인데 여태까지 지금 이 시험 보신 분들은 대부분 2019년 판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정판이 나왔는데 옛날 번호를 쓸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번호가 좀 바뀌었을 텐데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제가 해설지에 필요한 부분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비 가능했다. 대비 가능. 제 기출문제집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족보에 있다. 대비 가능했다.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된다. 그것도 여기서 오래 걸리면 말이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 가보시면 다음과 관련 있는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제동 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동차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2개 달려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다음 게 작동합니다. 자동차 저도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되게 신기하게 전자적으로 다 통제를 하더라고. 전자 시스템이 있더라고. 그래서 브레이크도 뭐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막 이렇게 뭐 브레이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자적으로 이제 제동장치가 움직여. 근데 하나가 고장나면은 다른 제동장치가 바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대. 너무 신기해. 이게 왜? 혹시 브레이크 고장날까봐. 혹시 몰라? 이거 뭐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혹시 정전될까봐. 만약에 정전됐을 때 그냥 불 꺼지고 깜깜하다 이러면 다가 아니라 어떤 건물에서 정전되면은 공장 뭐 시설 이런 게 갑자기 멈춰가지고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럴 때는 정전에 대비하여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춘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거 뭐죠? 다 같이 가외성. 가외성 행정가치 단독으로 잘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외성의 장단점을 우리가 정리했죠.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 3, 4번은 그냥 보기 만들려고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부분 없고요. 뭐 이 정도만 볼까? 가외성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당연히 증진시키겠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고를 방지하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다 있죠. 자, 이 문제는 브레이크 예시가 똑같아. 자, 앞부분은 좀 생략했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를 더 설치하면 100만 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 사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죠. 브레이크를 하나 더 설치하니까. 이런 가외성의 원칙을 청와대에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사고를 예방한다. 뭐 등등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가외성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가외성의 장단점 이거 일일이 다 외워야 되나요? 뭐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제가 강의 시간에는 장단점 정리해 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할 때는 뭐다?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자, 가외성의 효용과 한계, 창의성 떨어진다. 이렇게 틀리다. 기출문제 여기 요 문제 틀리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게 떨어진다, 틀리다 그어놓고 창의성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설 달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해설에서 뭘 봐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딱 여기 틀렸어 취소선 그어놓고 정답은 창의성 제고하는 장점 이렇게 바로 밑에 딱 핵심만 써놓은 암기형 해설 있는 거 아시죠? 반복했으면은 그냥 풀 수 있었던 거. 너무 쉬운 문제. 3번. 자 이제 여러분들 그 공부 방법을 수정해야 되니까 제가 1, 2번 문제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기출문제 집에 있는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속도를 높일게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후기 인간관계론. 자, 대부분 후기나 탈이 붙으면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인간관계론과 후기 인간관계론은 그냥 인간관계론이죠. 뭐 거의 뭐 같이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다. 항상 배우는 거. 인간관계론과 후기 인간관계론은 신고전적 조직이론. 뭐 후기 인간관계론 이렇게는 잘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신고전적이라는 거 우리가 맨날 배우니까 그걸로 풀어보세요. 합리적 경제인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맥그리거의 Y이론, 아지리스의 성숙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관리 전략. 2번은 뭐야?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찢어지고. 이거는 현대적인 조직이론이죠. 신고전이 아니라 현대적. 그러니까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환경 정변화에 개인도 다양해지고 상황도 다양해져요. 그럼 동기부여 전략 등은 그 상황에 맞춰야 됩니다. 그건 현대적인 거지. 정답은 2번.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잖아요. 1번, 3번, 4번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2번 지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건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내용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혹시 생각이 안 났어. 그럴 때는 객관식 사지선다밖에 안 돼요. 4개 중에 하나 따로 노는 거 고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의 고난이도 문제 푸는 요령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뭐 이건 쉬운 거지만. 자, 옛날 거 비교해 보시면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죠. 근데 어디까지는 못 갔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까지는 못 갔다. 환경의 관계를 논의하는 거 현대적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인간을 복잡하다고 보고 상황에 따른 관리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신고전, 선생님 신고전이라고 적혀 이거는 맨날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4번. 이건 뭐 이전 문제랑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데? 페로의 기술 이용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다. 이런 문장 기출문제집에 있었죠? 뭐다? 공학적 기술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페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기준 과업 다양성,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고 4가지 이거 결론은 우리가 외워둬야 된다. 왜?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4개 중에 뭐냐 나오니까. 이렇게 대비했던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 보시면 페로의 조직기술 중에서 그냥 그대로 적혀있네. 공학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높냐 낮냐에 따라서 4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냈어. 과제의 다양성이 높아.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아. 이거 비일상적 기술이잖아요. 근데 장인적 이렇게 틀리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패턴. 페로의 기술 분석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출제 포인트. 오케이. 그다음에 5번. 자, 정무직 공무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정무직 공무원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만 외워두자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요 정도만 외워두자고 그랬고 제가 외우자고 한 것에 없습니다. 그걸 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틀리는 거지.
틀려야지.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의 예시는 문제로 나와. 근데 너무 많아. 그거 다 외우면 어떻게 돼요? 정무직 공무원 전부 다 찾아 다 외우면은 자, 어쩌다가 이런 문제 맞았어. 오케이. 어쩌다가 맞았어. 그런데 뭐 9급 시험, 7급 시험 다 포함해가지고 몇 번의 시험 중에서 한 번 맞추고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집니다. 왜? 이 수많은 걸 암기하느라 더 많이 나오는 거, 더 중요한 걸 판독 못하니까. 여러분 빨리 합격하려면 현실성부터 가져야 돼. 우리의 현실. 타임머신 있어 없어? 여러분들 타임스톤 있어 없어요? 타임스톤 없죠?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죠? 자,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동안 좀 지엽적이고 많이 안 나오는 것을 다 찾아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못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점수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히려. 어쩌다가 얻어 걸려. 오케이. 기분 좋아. 근데 다른 데서 더 많이 틀려. 자, 현실성. 여러분들도 행정학 한 과목만 해요? 와우. 우리 공부 범위 어마어마합니다. 오케이. 지금 뭐 재시생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혹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개월 목표라니까 국가의 7개월 명언에 봐봤어.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떡해. 외우지 말라니까. 그래야 점수가 안 떨어져요. 이런 거 공부하면 점수 떨어집니다. 버리는 거예요. 저도 버릴 건 버렸으니까 행정고시 합격했지. 제가 모든 걸 붙잡고 있었으면 아직도 행정고시 공부했을 거야.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는 이제 저도 잘 몰라. 이거 어떻게 외워? 근데 아무튼 제가 출제 의도를 추측컨대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무직이에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무직인데 차장 이렇게 바꿔낸 것 같아. 아우 더럽게 치사하죠. 또 차장 중에서는 정무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하여간 차장이 되게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 그래서 그걸 출제 의도로 삼은 것 같은데 그냥 결론만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은 제가 강의 시간에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그다음 외운 다음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러면 하여간 기출문제에 있는 것까지만 외우면 돼요. 오케이. 또 이거 나왔다고 해서 모든 차장 다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됐고. 6번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제가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이 지방에 와서 설치는 거잖아요. 주로 문제점을 위주로 출제가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다. 그다음에 문제점 나온다. 라고 딱 대비시킨 거잖아요. 그대로 나왔죠. 일단 뭐부터 볼까요? 1번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일선 집행기관. 그러면 전문 분야 이거는 별 의미 없고요. 국가 사무 중 하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이제 개념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틀린 거 옳은 거 곤란해 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냥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면 법인격이 있어 없어? 법인격 없죠. 법인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 그 아래 소속된 행정기관들은 그냥 팔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법인격 없죠. 이건 기초죠, 기초. 그 다음에 지방에 보통 지방행정기관이 있어. 지방정부의 행정기관들.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내려가지고 국가사무한다고 설쳐대. 그럼 아무래도 중복이 생길 수 있죠. 행정기관 간 중복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2번이 정답. 좋죠. 그 다음에 3번. 아니 너무 쉽네.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 이건 그냥 행정구역, 자치구역 할 때 그 행정구역으로서 구 말하는 것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라고 하죠.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국가 일하러 온다니까. 지방분권 간의 긍정적. 국가 일 하려고 지방에 와서 설친다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문제점이지. 자, 요거는 여기 기출문제집에 한 문제에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맨날 이거밖에 안 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하여 2번 개념.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관도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고 하니까 유사 중복 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여기까지 맞죠? 여기 제가 물론 긋질 않은 여기는 틀린 겁니다. 그죠? 중복적이니까 비효율적이겠지?
오케이, 어쨌든 중복성 있고. 그다음에 1번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통제 어렵지. 국가기관이니까. 그다음에 현지성이 확보 아니죠.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예를 들어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가야 될지, 뭐 시청이나 일반적인 행정기관으로 가야 될지 너무 막 헷갈리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해 안 되지. 국가 사무한다니까. 그다음에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 지금 들어보니까 하여간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거 7번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평가 제도. 제가 매번 연습시켰던, 자 이거는 꼭 외우고 가야 돼 라고 했던 부분이 출제가 됐죠. 일단 공공기관도 평가 대상이다. 이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고,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옳게 틀리게 막 여러 번 나왔고, 그다음에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된다 배웠고, 그다음에 3번은 뭐 재평가에 대한 별다른 출제 포인트는 없는데 어쨌든 재평가의 개념이 있네요. 재평가는 자체평가 한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기간 외에 뭐 요 정도가 이제 체크사항입니다. 기간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리고 재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재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외웠었죠. 어쨌든 뭐 3번 보기 자체는 크게 의미 없고, 4번 출제 포인트 있죠. 국가 유임사무에 대해 평가한다. 유임사무 뭔지 알죠?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가 시킨 거예요. 그걸 이제 평가하는 거 뭐죠? 일단 합동평가. 너무 쉽죠? 자, 이런 거는 뭐 여태까지 뭐 여러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평가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기초죠. 참고로 국가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일 시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함께 평가하니까 합동평가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친절하게 써줄게요. 합동평가 이제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옛날 문제도 한번 보시면 정보원평가 기본법 내는 부분이 맨날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 국가임사무죠.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됐고, 옳은 선지 뭐 틀린 선지 뭐 여러 군데 나오죠. 8번 에드호크라시. 요 문제를 의외로 어려워했더라고. 자, 지금 8번까지 오면서 5번 빼고는 다 기출문제랑 너무 똑같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8번을 의외로 어려워했는데 기출문제 똑같은 거 있잖아요. 관료제 조직 모형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그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말하잖아요. 관료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탈관료제 모형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탈관료제로 관료제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그렇게 관료제를 비판하면서도 지금도 쓰는 거잖아요.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됐으면 바뀌었겠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기출문제지 755번 17년도 지방직 추가 채용 구급 문제. 그것도 참고로 그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문제는 제가 여기 안 넣었어요. 근데 저 개정판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안 넣었어요. 그냥 딱 원래 19년도 기출문제집에도 다 있었던 거. 17년도 문제 이거 있었던 거예요. 새로 추가한 거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에드호크라시는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이거는 뭐 문장도 거의 똑같아요. 잘 보세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밑밥을 깔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뭐 토시 하나 틀리고 밑밥이 똑같아.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된다. 땡, 이렇게 된 거죠. 됐고, 자,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집 결론 정확히 아는 사람은 2번 그냥 고르는 거예요. 자, 헷갈리는 포인트 이런 게 있죠. 매트릭스 조직, 이거 에드호크라시라고 해도 괜찮아요? 에드호크라시는 정말 다양한 용례로 쓰이는데 탈관료제 모형을 포괄하는 표현, 유기적 구조를 포괄하는 표현, 그래서 에드호크라시, 탈관료제, 유기적 구조는 거의 섞었습니다. 거의. 근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달라. 조금 달라. 그 부분 설명해 줄 건데요. 어쨌든 매트릭스 구조는 일반적으로 유기적 구조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유기적 구조 성격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따질 수는 있지만 학자들이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그냥 유기적 이렇게 분류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듯이
매트릭스 조직은 약간 유기적 성격이 덜해. 덜해. 근데 어쩌겠어. 학자들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나눠버리는데. 오케이. 그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이 여러분들 알고, 그다음에 4번 이건 쉽죠.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 뒷부분 공식함의 집권화 수준이 낮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말은 업무나 권한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환경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 권한에 따라서 네 일이네 내일이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됐고, 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여기가 되겠는데, 자, 일단 에드호크라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복잡성을 낮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복잡성을 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어떤 학자는 수직적 분화는 낮아. 수직적 분화는 거의 계층제잖아요. 근데 에드호크라시는 평면적인, 수평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것 같아. 여기서는 뭐 논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같은 얘기를 해도 수평적 분화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좀 있죠. 민츠버그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수평적 분화하면 일반적으로 분업과 전문화를 말하죠. 수평적 분화, 분업, 전문화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에드호크라시 분업, 전문화가 높다 틀리죠. 여기서 수평적 분화가 높다라는 것은 분업과 전문화가 높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많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능들을 여러 개 갖추고 있는 거, 그건 수평적 분화가 높은 거죠. 수평적으로 쪼개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평적 분화가 높다, 분업이 높다, 그렇게 쓰여요. 일반적으로. 근데 에드호크라시에서 수평적 분화가 높다는 것은 분업이 높다가 아니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걸 조정해서 대응한다. 분업의 의미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민츠버그가 이딴 식으로 좀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려. 근데 어떡해.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마다 용어 사용을 조금 다르게 했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어떡하지가 아니라 기출문제 결론 정확하게 알면은 실전에서 2번에서 바로 끝난다니까요. 만약에 2번이 밑에 있어. 뭐 책형에 따라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잖아요. 밑에 있어. 뭐 이거 어떡하지? 넘어가야지. 실전에서. 그러다가 요거 있네. 요거 그러면 되겠네. 얘는 확실해. 얘는 불확실해. 확실히 틀린 거 골라야지. 오케이.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대비 가능한 걸 대비하고 시험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점수 잘 따는 법을 가르쳐주죠. 이상원 따위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직접 시험 안 보는 입장, 저는 직접 시험 안 보는 입장에서 그냥 뭔 말인지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철저하게 제가 직접 시험을 대비하고 시험장에서 준비한다고 쳤을 때 한마디로 실전에서 통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9번. 잠깐만, 다른 거 했나 우리? 다른 거 했나? 다른 거 했지? 오케이. 제가 흥분해가지고. 자, 9번.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이 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카페에다가 선생님 기출 해설 강의 말고는 다른 강의는 못 듣겠어요. 왜냐? 항상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일이 기출문제집이랑 비교해 주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거 틀렸어요, 저거 맞았어요, 이러면 이제 못 듣지. 자, 항상 현실적으로 합격하는 공부. 자, 공무원 연금. 제가 이 문제 왜 동그라미 쳤냐면은 모르는 게 많아. 너무 지엽적이야. 그러면 실전에서 넘어가. 4번.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 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비기여제는 알죠. 기금제를 쓸 때 정부가 전액 기금을 조성하면 비기여제, 공무원도 일부 기여하면 기여제. 비기여제 알잖아요. 4번 고르면 돼요. 실전에서 이렇게 풀라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고민에 빠지지 말고 넘어가라고요. 됐죠? 자, 테크닉은 진짜 다 넘어갔는데 그 속어도 막 다 했는데 절대 하나가 안 나와. 이렇게 확실한 거 하나가 안 나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종 테크닉이 필요하겠지. 이건 아무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전에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됐죠? 나머지는 정답만 확인하면 됩니다. 안중에 안 해도 돼요.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이 없이 그때그때 세금으로 주는 방식인데 미국은 기금제래요. 그렇대. 우리나라도 기금제, 미국도 기금제. 공무원 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죠. 우리 무슨 기금의 종류를 두고 공단, 이게 준정부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이다. 뭐 한번 들어봤잖아요. 공무원 연금공단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애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연금법 적용 안 되지. 근데 몰랐어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쉽지. 공무원 연금제도 이거는 안 해왔어도 하여간 인사제도와 관련된 건 어디서 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만들었는데 뭐더러 여기서 해. 인사와 관련된 건 다 인사혁신처. 그러니까 대부분. 인사혁신처를 행정안전부로 내는 패턴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사를 담당했었거든. 옛날에는 행정안전부 밑에 인사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사혁신처 있으니까 다 글로 갔어. 그래서 이런 요령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다음에 옛날 문제 보시면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거 비기여자에게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심지어 이 문제는 우리 2011년도 국가직 7급이니까 제가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8개년도 국가직 7급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로 제가 모의고사 강의 드렸잖아요. 그거는 막판에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랬죠. 이게 옛날부터 국가직 7급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어떤 유형이 많고 어떤 난이도이며 그다음에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1회부터 8회 해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경향을 쭉 다 가르쳐 줬죠. 그리고 방식이 어땠어? 기출문제 1번 그걸 변형한 모의고사 1번 기출문제 2번 그걸 변형한 모의고사 2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변형해서 기존 기출문제도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죠. 기존 기출문제도 공부하고 변형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둘 다 왼쪽 오른쪽 쭉 이렇게 해놨지. 거기서 봤잖아요. 봤잖아. 뭐 쉽게 풀었겠죠. 자, 그다음에 10번 교육훈련 방법. 여기서는 뭐 1번이 바로 답이죠. 직장훈련과 교육원 훈련했을 때 직장훈련은 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따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뭐 강사, 교육자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 성과가 달라집니다. 감독자가 다 다르지. 여기서 감독자는 교육자겠지 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그냥 실무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1번 고를 수 있겠고요. 자, 나머지는 만약에 이게 좀 앞쪽에 나왔다 치더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틀린 건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는 못 떠올릴 수 있어. 하지만 틀린 건 고를 수 있죠. 시험장에서 이거 정답 뭡니까? 써보세요. 안 써도 되잖아요. 1번 찍고 그 옆에다가 2번에 얘는 액션 러닝이다.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감수성 훈련이 과제 해결책 도축? 일단은 틀렸죠. 그다음에 역할을 실제로 연기, 역할 연기. 태도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 기술. 이게 감수성 훈련. 이건 조직 발전 기법으로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어쨌든 틀렸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죠. 참고로 과제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뭐 정신병 치료법 이건 몰라야 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팀을 구성한 다음에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 이게 액션 러닝입니다. 액션 러닝이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뭐 이것만 가지고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 과제 해결책 도출한다 이런 것들은 좀 많으니까 사실은 정확하려면 실제 현안 문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액션 러닝인 거 거의 확실하고 그다음에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은 저도 이 문제 보고 알았어. 몰라도 해요. 나도 몰라. 그다음에 역할을 실제로 이거 안 해도 되고 역할 연기. 그다음에 여기 인간관계 기술, 감수성 훈련은 조직 발전 기법에서 엄청 배웠죠. 그래서 이제 배웠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제가 보여줘야지.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거, 액션 러닝. 근데 사실 이게 핵심이긴 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역할 연기는 실제 직무 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현해 본다. 실제로 연기해 본다. 감수성 훈련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자 지금 여기는 교육훈련 포인트에서 문제들을 따왔는데 감수성 훈련에 대해서는 저 앞에 조직이론, 그 조직발전 기법에 또 있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더 깊이 알고 있을 겁니다.